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더라도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온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성탄절 오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설렘과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인데요. 최근 환율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습관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아이가 불안을 견디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신호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 강박증은 아이의 일상과 정서를 흔들 수 있어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세모정 톡톡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강박증의 숨은 신호부터 치료법, 또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대응 원칙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성탄절,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산타가 미리 다녀간 것 같네요. 네, 요즘 잘 달리고 있는 뉴욕 증시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휴장을 앞두고 앞당겨 거래를 마쳤는데도 S&P 500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연휴를 맞아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연말 매수 심리가 이어지면서 산타랠리 흐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전날 발표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내년에도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 또 생각지 못한 깜짝 성장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년 중 2회 안팎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월가에선 4년 연속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데 달라진 점은 올해 증시가 AI 만능 공식에 올라타 잘 달려줬다면 네. 내년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월가 터줏대감이죠. 이 골드만삭스가 내년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테마들을 정리했는데 핵심은 무작정 미국과 AI 주식 비중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던 초기 단계는 이제 끝나고 어떤 기업이 실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또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인지를 가리는 종목 선별이 핵심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짚으면서 예.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팅 하드웨어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등 AI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기업과 또 AI를 사업에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실질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기업들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일변도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 몇 년간 상승장을 이끈 이 빅테크들 M7의 주도권이 내년엔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월가의 공통된 전망인데요. 네. 이는 곧 미국 증시의 집중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더 건전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기대와도 이어집니다. 특히 내년 연준의 비둘기 파적 기조가 예상되면서 이미 시장에서 경기와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월가 역시도 경기 방어주와 비교했을 때 금융과 산업재, 에너지, 임의 소비재 같은 이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내년에는 장바구니를 좀 더 넓혀야 한다, 다양하게 담아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요. 요즘은 우리 증시 비롯해서 잘 나가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마지막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네. 요즘 실제로 월가 내년 전망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는 포인트로 글로벌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달러의 구조적 약세 또 강세장 3년 차를 마무리하는 미국 증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초과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내년 투자의 필수 테마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이례적인데요. 네. 골드만삭스는 마지막 힌트로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을 분산 투자 대상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랜 저성장 늪에 빠져있던 유럽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내년에도 증시는 잘 달릴 텐데 AI가 여전히 주 재료로 남겠지만 신선한 재료들만 남을 것이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도 파일을 키워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환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정말 환율 흐름이 뚝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죠? 네, 요즘 줄곧 환율이 오른다 하는 소식들만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1,500원을 향해 가던 환율이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고강도 대책으로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일단 변곡점을 만들어냈는데요. 환율은 3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44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네. 정부의 메시지는 전례 없이 직설적이었는데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일종의 경고, 통첩으로 봐도 될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앞서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던 지난 메시지와는 온도차가 확연했는데 정부가 1,480원을 일종의 저지선으로 삼았다는 해석입니다. 정부가 이런 구두 개입 말고도 또 추가 대책도 내놨죠. 네, 처음 시행하는 대책이 여러 개 있는데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세금을 깎아줄 테니 달러를 가져와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우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는데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해외 주식에서 번 차익의 세금을 안 매기기로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에 해외 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건데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국내로 더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이 깎아줄 계획이고요. 예. 해외 주식을 팔기 싫다면 선택지를 하나 더 줍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가 환해지를 하듯이 개인도 선물환을 매도하는 상품을 곧 증권사를 통해 출시하는데 국민연금 환해지와 마찬가지로 국내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최근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보다 3배나 가까이 많은 상황이 오면서 애들의 발길을 돌리려는 이 전례 없는 세제 인센티브를 꺼내든 모습이고요. 네. 또 달러 자산이 많은 대기업에도 감세 당근을 꺼내들었는데 예. 내년 1년 동안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가 해외에 예치해둔 달러를 한국 본사로 보내도 법인세를 안 매깁니다. 2년 전 도입된 제도를 확대하는 건데 당시 삼성전자 한 곳만 30조 원 가까운 달러를 들여온 만큼 타이밍을 재고 있던 기업들을 불러들일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전에 없던 세제 혜택에 고강도 구두 개입,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면서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인데요. 금리도 성장률도 미국이 한국보다도 더 높은 지금 깜짝 대책으로 구조적인 달러 유출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진 않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볼 수밖에 없는 데는 물가 이슈가 크겠죠. 네, 계속된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서 가뜩이나 연말이라 지갑 열 일도 많은데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네. 실제 숫자로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요. 네.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과 석유 같은 이 생활 밀접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키웠다는 점, 또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이 물가로 이어지는 걱정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좀 경고등을 켜고 있네요. 네,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지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름 만에 0.1%포인트가 높아졌고요. 그 사이 14곳이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낮춘 곳은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수치를 유지했는데 이 중에 JP모건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 효과를 가져오곤 있지만 원화 절하에 지연된 파급 효과로 이런 흐름이 상쇄될 것이다 내다보면서 네. 원화가 더 떨어지면 수입 가격이 올라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 진단했습니다. 네. 앞서 한은 역시도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인 데다 고환율이 내년까지 유지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 언제쯤에야 요즘 장볼 맛이 납니다 하는 소식 전할 수 있을지 참 갑갑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게 2006년이라서 벌써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지난해야 살균제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인정이 됐는데 정부는 이제 이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국가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네. 기존엔 기업만 지원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위자료 등을 직접 배상하겠다는 건데요. 예. 4년 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할 계획이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없애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죠. 네, 배상 규모나 피해자 인정 범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앞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번번이 인과관계 입증이란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네. 또 3년 전 무산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안 총액은 9,200억 원이 넘었는데 네. 이번에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9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천여 명,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는 약 2천 명에 달하는데 기나긴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소식 짚어보죠. 뭐 처음에 정보 유출로 시작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까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창업자인 김범석 대표가 5년 전 일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지시를 내린 이후에 같은 해 있었던 다른 노동자 사망 사건들에서도 쿠팡 측이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쿠팡 법무실 상무가 발송한 내부 긴급 이메일에서 유족 측이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요구한 자료 가운데 특히 급여 명세서를 문제 삼았는데 네. 생산량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이 한 달 전보다 20배 수준으로 적힌 만큼 고강도 노동의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면 안 된다. 이 머리를 쓴 겁니다. 아하. 당시 경영관리 총괄 부사장이었던 지금은 새 대표가 됐죠. 해럴드 로저스가 이 결정을 승인했고 예. 바로 또 일주일 뒤에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설비 시공 계약업체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목격자로 조사를 앞둔 쿠팡 직원한테 이 업무량이 많아 보여서 도와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선의로 도왔다라고 말하란 지침까지 만들면서 예. 유족의 과로사 주장을 피해가려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김범석 대표가 직접 개입한 고 장덕준 씨 사건까지 포함하면 5년 새 쿠팡의 노동자 사망 사건 5건 중 최소 4건에서 회사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쿠팡 하면 이 정산이 유독 늦는 걸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이 상품이 팔려도 입점 업체는 거의 2달이나 걸려서야 대금을 받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예. 네이버와 지마켓이 하루 10일번가는 이틀 뒤에 정산된다는 점과 비교가 되고요. 네. 관련법상 정해진 최장 기간인 60일을 꽉꽉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른 정산을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라 이 쿠팡이 황당한 정산 체계를 들고 나와 논란입니다. 예. 최근 지난해 도입한 일명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적극 홍보 중인데요. 오늘 신청하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판매 대금을 준다는 건데 공짜가 아닙니다. 아하. 기본 수수료는 받을 대금의 0.31%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정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데 돈을 또 내야 하는 이 쥐어짜기 같아 보이지만 자금이 빡빡한 소상공인들로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은 부당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피하려 쿠팡은 매출 채권으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협업했는데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네. 자, 쿠팡 소식 여기까지 다루고요. 정부가 이 서울 경기 지역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어린 자녀를 내세워서 주택을 수십 채 사들이는 이런 위법 의심 거래가 많았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계약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위법 의심 거래만 1,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참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네. 10살도 되지 않은 남매가 25채
하하. 17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사들였는데 참. 알고 보니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돈을 들여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의 증여 신고도 없었고 네. 결국 편법 증여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넘겨졌고요. 예. 이 중 또 일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는 등이 전세 사기 가능성까지도 드러나 경찰까지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이 밖에 서울에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자도 없이 빌린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고 예.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러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수법도 있었는데요. 예. 정부는 올 하반기 신고된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 네. 전해드리죠. 10월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요. 네, 참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죠. 네. 올해 10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2.5% 늘어났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주춤했지만 16개월째 늘어난 21,958명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10월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증가폭은 다소 주춤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늘었고 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소폭되면서 네.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초록불이 켜질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네. 뭐 정부가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출산 지원금 줄어든 곳이 많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도 최근 아이가 태어났지만 네. 참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그럴 때 이런 여러 지원금들이 큰 도움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하.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이 출산 지원금 규모를 줄였고 네. 13곳은 지원금을 아예 폐지했는데요. 지원 대상을 좁힌 지자체도 여러 곳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받던 출산 지원금을 둘째, 셋째 출산부터 주거나 장애인, 한부모, 입양가정 등으로 제한한 건데 이런 변화는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도입과 맞물립니다. 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시작하자 이 지자체들 지원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네. 지자체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되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비싸다는 지적이 있고 나서 공정위가 이 생리대 제조사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네, 유한 킴벌리와 LG 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을 비롯한 이 불공정 행위에 의한 건지 살펴볼 계획이고요. 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 등 제재에 나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진행이 됐는데 공정위는 약 10년 전에도 이 생리대 제조사들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일부 취약계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값을 감당하지 못해 신발 깔창 등을 대신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움직인 건데 네. 그럼에도 그때는 무혐의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다음 달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소식 짚어주시죠. 네,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서울시 버스 노조가 다음 달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사측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꼬집으면서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예. 이 노사는 1년여간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충청 내륙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도 뚝 떨어져 있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장거리 이동 전 타이어와 배터리 등 차량 점검 잘 해주시고요. 안전운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3패에서 남양조금소까지 정체입니다. 또 화도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양양분기점에는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밀려 있습니다. 또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원주에서 새말까지 정체고요. 오늘 충청권에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에서 지체 서행하는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역시 대체로 한산합니다. 도심 안쪽으로는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체차로 막고 집회 중인데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 스포츠 핫이슈 시간입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맘때 이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 세계 스포츠 10대 뉴스를 발표했거든요. 네. 어떤 소식들이 이름을 올렸나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래도 발표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네. 뭐 세계 스포츠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북미 스포츠에서 열렸던 프로스포츠에서 열렸던 주요 뉴스들이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 NFL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 소식이 한 자리를 또 차지를 했고요. 네. 최근에 이 미국에서 보시면은 이 여자 프로농구 WNBA의 인기가 좀 굉장히 오.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WNBA 관련 뉴스도 10개 중에 2자리를 또 차지를 했었고요. 네. 반면에 또 이제 NBA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두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예. 불법 승부 조작 혐의로 현역 선수와 감독이 체포된 사건, 그리고 예. 메이저리그에서 열렸던 또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소속 선수들의 승부 조작 혐의 관련 사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 팬들이 아실 만한 뉴스는 조금 뒤에 나오는 뉴스였는데요. 네. 7위에 선정된 남자 테니스계의 카를로스 알카라스, 그리고 이 얀니크 신너, 이 두 선수가 현재 세계 랭킹 1, 2위를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조만간 또 우리나라에 또 방한해서 경기를 할 예정이기도 하니까 아마 많은 팬들이 또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NBA 뉴스 중에서는 댈러스에서 뛰었던 루카 돈치치, 이번에 그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된 사건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빅딜로 예. 꼽힌 뉴스가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위에 뽑혔던 뉴스가 바로 오타니의 완전 무결점한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3연타석 홈런, 네. 그냥 뭐 혼자 야구하는 괴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 마스터스를 제패했던 로리 맥킬로이가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뉴스도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뽑은 세계 스포츠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각자 느끼는 뭐 스포츠 뉴스들이 있겠는데 네. 정현호 PD가 생각하는 뭐 개인적인 올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마음이 뭐 짠했던 그런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들은 주로 이제 북미권에서 핫하게 다뤘던 뉴스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체육 기자들이 뽑은 2025년 스포츠 10대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역시 1위를 차지했던 거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유럽에서 15년 만에 네. 이제 첫 우승을 트로피를 또 차지를 한 이후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이별처럼 미국 LAFC로 전격 이적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많은 기자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의 흥행 소식이었습니다. 네. KBO 리그가 최근 들어 워낙 뭐 국민 스포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관중 흥행의 주역이 되고 있는데 이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를 했다. 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제 다가오는 또 WBC라든가 아시안 게임, 내년에는 또 이런 야구 국제 대회가 많은 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야구의 열기가 좀 더 WBC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대회로 연결이 되어서 아직까지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일반 팬들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작년에 또 성공을 했죠. 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이 마지막 경기였던 볼리비아전이라든가 콜롬비아전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만원 관중 달성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종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축구협회 이끌고 있는 정몽규 회장이라든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떤 그 날카로운 시선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축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뉴스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한 번 KBO 리그 이야기인데요. LG 트윈스가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예.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매년 우승팀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춘추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LG 트윈스는 2023년에 우승하고 작년에 이어서 작년 쉬고 올해 다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또 이제 최근 7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예. 최근 10년간의 프로야구 팀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오. 탁구 영웅이기도 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노렸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을 꺾고 당선이 됐죠. 네. 당시에 이제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예측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승민 회장의 어떤 그 젊은 피 패기가 생각보다 강력했구나라는 네.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잠시 후에 다뤄볼 안세영 선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새 역사를 쓴 말 그대로 배드민턴계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안세영 선수뿐 아니라 서승재, 김원호조도 그렇고 한국 배드민턴의 황금기가 열렸다 네. 이런 뉴스가 또 있었고요. 7위에 꼽힌 뉴스는 조금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시즌 초에 이 NC 다이노스 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관중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또 야구장의 어떤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 또 이슈가 있었고요. 예. 또 한 명의 그 레전드가 이번 시즌 은퇴를 선언했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은퇴가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올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네. 초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연경 선수가 데뷔할 때 우승했고요. 은퇴할 때 우승합니다. 오. 정말 수미상관으로 우승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억이 또 남았고 네. 프로야구 또 MVP에는 투수 사관왕 폰세 선수가 또 이제 올렸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K리그에서 거스포엣 감독이 전북이 이제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네. 반면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울산 HD 같은 경우는 네. 강등을 겨우 면하는 9위까지 추락했다라는 뉴스도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국내 스포츠 이슈 빠르게 1년을 쫙 훑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일주일간 있었던 국내 스포츠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키움 출신 송성문 선수가 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 공식 발표했어요. 사실 이번 주 내로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면은 네.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네. 결국 23일에 샌디에이고 구단이 공식 발표를 했죠. 네. 2029 시즌까지 4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긴 기간인데 예. 여기에 총액이 1,500만 달러. 굉장히 좀 큰 규모의 금액이라서 네. 송성문 선수가 생각보다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진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 시즌 연봉은 250만 달러인데 내후년까지 300만 달러, 350만 달러까지 이제 보장이 돼 있고요. 2029년 같은 경우는 송성문 선수가 계약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동행을 택하면 4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상호 합의하에 이제 바이아웃으로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나갈 수도 있는 옵션이 있고요. 네. 사실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거다라고 예측한 야구팬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네. 한 2년 지난해부터 지지난해 이 2년 동안 굉장히 기량이 급상승한 케이스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할 4푼에 19홈런 두각을 드러냈었는데 올해는 타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26홈런으로 장타력까지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고 내야 포지션을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샌디에이고 구단이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샌디에이고 구단이 이번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던 구단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내야에는 주전 3루수에는 뭐 올스타 출신의 매니 마차도, 유격수 네. 젠더 보가츠, 예. 2루수 김하성 선수 한때 또 경쟁했었던 제이크 크로넨워스 쟁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성문 선수가 3루 유격수 2루 주전으로 당장 자리매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이 1루수를 맡았던 루이스 아라에즈가 FA 자격을 얻고 시장으로 나갔다는 점이 송성문 선수에겐 그나마 좀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백업 유틸리티 역할을 맡으면서 마차도라든가 크로네워스가 1루수로 출장한 날에는 3루나 2루 자리도 좀 같이 소화를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기를 좀 소화하는 것이 일단은 내년 시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팀 동료였던 김혜성 선수처럼 아, 예. 다저스에서 올해 그렇죠. 김혜성 선수가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71경기나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 정도의 경기 출장을 증명하는 것이 송성문 선수 내년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축구에서는요. 이 광주 돌풍을 지휘했던 이정효 감독 네. 프로축구 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정효 감독이 최근 이 프로축구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감독이었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강력한 전술적인 스타일 그리고 선수단 장악하는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다소 좀 다혈질적으로 보일 정도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네. 최근 그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는 가장 핫한 소위 말하는 매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제 11대 수원 삼성 감독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네. 이제 해외에서도 심지어 이정효 감독에 대한 러브콜이 많았는데 수원 삼성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광주 FC 감독으로 부임해서 당시 K리그 2였는데 역대 최다 승점으로 우승하면서 광주 FC를 승격을 시켰고요. 네. 그 이후에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까지 성공을 했고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시민구단 최초로 8강 진출까지도 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는 또 코리아컵 준우승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중견급의 팀을 상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이미 증명된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이제 팬들이 좀 궁금한 거는 이미 상위권에 갈 만한 소위 말하는 빅마켓의 구단을 이정효 감독이 운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정효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표명되는 게 네. 4+1년 계약입니다. 감독에게 거의 이렇게 5년에 가까운 기간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그 선수의 영입과 방출까지도 보통은 이제 단장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야. 선수의 영입과 방출까지 담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원 삼성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사이 벌써 9명의 선수를 방출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번 시즌에 13골 4도움을 기록한 세라핌 선수도 계약 만료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이정효 감독의 어떤 그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선수단 구성의 전권 보장뿐 아니라 코치진의 동행까지도 아마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구단의 좀 전폭적인 지원 안에 본인의 전술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새로 많이 영입을 하고 코치진도 데려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수원 삼성이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골탈태하지 않을까. 또 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광주 FC는 이정효 감독 떠나 보내고요. 새 네. 감독으로 누구를 낙점했나요?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정규 현재 광주 FC 코치를 새 감독으로 낙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개인 합의를 끝마친 상태여서 공식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이정규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도에 우석대 코치를 시작으로 해서 뭐 동의대 중국의 리장 코치 생활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광주 FC의 수석 코치로 2022년부터 이정효 감독을 보좌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좀 비슷한데 예. 이정규 신임 감독 예정자 같은 경우는 일단 광주 내부의 사정에 대해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정효 감독의 누수에 대해서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또 한 팀인 제주 SK 같은 경우가 네.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코스타 감독 아마 국내 팬들에게 좀 낯익은 네, 네. 얼굴일 거예요. 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공헌을 했었는데 이 코스타 감독이 현장 경험도 역시 풍부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대표팀뿐 아니라 최근에는 벤투 감독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 수석 코치를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예.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끄는 동안에 벤투 감독과 함께 K리그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K리그에 대한 분석까지 이미 좀 완료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제주 SK 측에서는 좀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제주가 이제 통산 벌써 4번째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그 부천 SK 시절까지 포함하자면은 발레리 디폼니시 그리고 트나스 트르판, 알툴 베르날데스 감독에 의해서 통산 4번째 외국인 사령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 소식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시즌 11번째 우승이라는 뭐 대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세영이 곧 역사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단식 최고 승률을 달성했고요. 네. 최고 상금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곧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번에 그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1시간 36분 평소 안세영 선수의 경기 시간을 고려하면 굉장히 접전에 끝에 왕츠이를 꺾고 네. 이제 드디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네. 2023년이었죠. 2년 전에 여자 단식 최다승을 안세영 선수가 9승으로 달성했었는데 네. 이번 시즌 11승으로 본인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자 단식에서 모모타 겐토가 세운 한 시즌 최다승과도 또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네. 올해 치른 77경기 중에 73번을 이겼습니다. 승률이 94.8%예요. 와, 네. 거의 뭐 수능으로 따지면 1등급의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리총웨이, 린단 같은 배드민턴의 전설들이 세웠던 92.8%를 넘어서는 최다 승률 신기록도 세웠고요. 예. 이제 내년에 안세영 선수의 목표라면은 아마 이 아시안 선수권 뭐 그렇게 높은 무대는 아닙니다만 우승하게 된다면은 마지막 퍼즐인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세영 선수의 도전이 또 기대가 되고 네.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스 안세영 선수뿐 아니라 서승재 김원호조 역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특히나 이 서승재 같은 경우는 12승이라는 최다승 예. 달성에 또 성공을 했고요. 네. 또 여자 복식에서 이소희 백하나조도 역전승 같은 무대로 랭킹 7위로 시작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더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배구 열기도 대단합니다. 네. 올스타 팬투표 결과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 40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남자부에서는 신영석 선수가 선수단 미디어 투표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남녀부 전체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여자부에서는 김다인 선수가 1위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양효진 선수는 통산 17번째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네. 남녀부 통합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네. 이제 포지션별 최종 순위에 따라서 두 팀으로 나눠서 올스타전 치러진다고요? 네, V스타, K스타로 나눠서 치러질 예정이고요.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K스타는 남자부 1위인 해난 감독, 대한항공의 해난 감독 그리고 여자부 2위인 현대건설 강성현 감독이 지휘봉을 맡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V스타 같은 경우 여자부 1위인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남자부 2위인 KB손해보험의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감독이 맡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년에 이제 가장 뭐 기대되는 스포츠 경기 하면 아무래도 북중미 월드컵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스타 플레이어 네이마르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는 이 월드컵에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네. 합류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네. 브라질 대표팀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표팀 전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또 이 상파울루에서 열린 행사에서 월드컵 결승에서 골 넣고 브라질 우승컵을 가져가고 싶다. 감독님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네. 이제 최근에 또 24일에 무릎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도도 나왔으니 네. 아무래도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산토스와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경기 감각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e스포츠 소식 짚어보면요. 네. 이 T1의 오너 문현주 선수가 2년 재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 페이커가 가장 유명한 팀이죠. T1인데 최근에 또 이 구마유시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좀 유출을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었는데 네. 오너라는 닉네임을 쓴 문현준 선수의 계약 2년 연장하면서 2028년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오너인 문현준 2002년생인데 2020년에 T1 아카데미를 통해 입단을 했고요. 네. 빠르게 주전 정글러 자리를 또 꿰찼습니다. 특히나 이 2022년에 입단한 이후에 롤드컵 준우승 이후에는 2023년부터 25년 올해까지 전무후무한 롤드컵 3연패를 이끄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됐거든요. 네.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아마도 T1은 페이커 이상혁과 함께 또 이제 그리고 페이즈 김수환 선수와 함께 어떻게 보면 T1을 이끌어 나갈 장기 계약 라인업 3인방의 일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정책자금 성실히 상환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금리는 1%포인트 감면. 월 상환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자세한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주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든든한 지원.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민요 중에 흥타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사 중간중간에 있는 흥하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안삼거리라는 민요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가사를 보면 천안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이렇게 돼 있죠. 천안삼거리라는 곳은 조선 초부터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나 아니면 반대로 한양에서 내려갈 때 꼭 거쳐서 지나가야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에는 옛날부터 큰 장터와 주막거리가 많았다고 하지요. 삼거리라는 말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이라는 뜻으로 세거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한자 석삼자를 쓸 수도 있고 고이어 숫자인 세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지점에서 길이 네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곳은 네거리 또는 사거리라고 해서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 열십자 모양이라고 해서 십자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길이 5군데로 갈라져 있는 곳을 한자어 숫자인 5를 써서 오거리라고는 하지만 고이어 숫자인 5을 써서 5거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성탄절인 오늘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표가 됐고 내일 기온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발효 시점은 오늘 밤 9시부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어제에 비해 떨어진 데다가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0.5도, 체감온도는 영하 5.3도입니다. 추위 속에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고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 산지에, 밤에는 전라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권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전라권 서부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적설이 전라 서해안으로 3에서 최고 10cm 이상이고 제주 산지가 5에서 15cm 이상, 충청권은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올겨울 최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각별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월요일도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세종 2도, 광주 대구 5도 등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내일부터 체감온도 떨어지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파주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0.5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부모님들은 그냥 버릇이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반복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기 위해서 아이 나름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신호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아청소년 강박증 방치할 경우에 아이의 일상과 정서를 흔들 수 있어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아청소년 강박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엽니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핵심 참모가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표적 조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만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환율과 물가 움직임을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했습니다. 또 고환율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또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7.9%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리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지네요.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오늘 새벽 0시에 명동 대성당에서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네. 이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평화를 빌면서 특히나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넉넉히 스며들길 청한다면서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가장 먼저 그리고 충만하게 성탄의 은총이 내리길 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오전 6시부터 첫 성탄 예배 시작했고요. 네. 한국교회총연합도 미움이 있는 자리, 분열과 단절이 깊어진 곳마다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조금 추워졌는데 예. 이 추위에도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네. 신도들은 시국이 혼란했던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이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네. 미사 예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보듬고 화합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주로 나왔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이 오늘 조계사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밝혀놓고 예.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냈죠. 네, 역시 성탄절 맞아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요. 네.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대통령으로서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여야도 나란히 성탄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서로를 포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새겨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증오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바르게. 네, 그래서 지금 국민 곁에서 가장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서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 우리 정치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실행에만 옮기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말 이 필리버스터 전국 종료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여야의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그 도중에 사회 보는 것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네. 나이도 있고 한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봤더니 이제 새벽 4시에 그 사회 교대를 하려고 봤더니 그때 본회의장 의석에 의원이 딱 2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런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둘 다 겨냥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서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건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10번 10회에 걸쳐서 535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 이루어지는 동안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이 고작 33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어요. 네.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다른 부의장 또 이렇게 이하경 부의장 해가지고 이렇게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개선점을 빨리 가지고 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질책했습니다. 그 논란이 된 법안 2가지 모두가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된 점이 지적이 된 건데 예. 요거는 몹시 나쁜 전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정통망법도 그렇고 네. 과방위가 수정안 냈는데 또 법사위에서 바꾸고 네, 그렇게 네. 했잖아요. 예. 법사위는 항상 뭔가 상임위 중에 상임위,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법사위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경찰이 통일교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통일교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전 장관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된 거를 보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경찰이 또 빨리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그렇게 곧바로 지시가 나온 거라고 설명을 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규유착 문제 같은 거는 워낙에 계속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그리고 또 골마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좀 거침없이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종교단체 해산도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도 동의를 하면서 정교 분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경찰이 이 전재수 전 장관이 받았다고 하는 시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명품 매장 본점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 코리아에 대해서 강제 수사 벌였는데요. 네. 그 통일교 측 관계자들 제품 구매 이력 같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걸 시도를 했다고 해요. 예. 그 2018년쯤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그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여기 불가리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 행방을 추적하는 거고요. 경찰이 지난 15일에도 원래 전재수 전 장관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수색을 했는데 시계 실물을 지금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그 통일교가 2019년 1월에도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총 8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입건된 게 3명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인데 이 3명 말고 별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이 확보한 그 2020년 그 통일교 행사 월드 서밋 행사 관련한 서류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정치 자금 관련한 영수증이 여러 개 첨부가 돼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 적혀 있는 이 의원들이 그 통일교 행사 월드 서밋 행사에 참여했는지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가지고 한학자 총재 그 접견 조사를 했는데 네. 한학자 총재는 이번에도 또 모른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특별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고 하더라도 적은 액수의 그런 행사 내역까지는 자기는 그 금액은 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김 여사 어머니와 오빠 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네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이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족회사를 운영하면서 양평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 개발 부담금을 전혀 안 냈잖아요. 네.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면서 양평군에 2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인 거고, 네. 그 당시 그러니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그 당시에 양평 군수였죠. 네. 예, 그래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2023년 당시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유착 의혹을 못 밝혔었어요. 네. 그러다가 특검이 이제 담당 공무원들 진술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김성교 군수가 그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확보한 거고, 네. 그리고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는 오빠인 김진우 씨가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림을 받았는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 그 본인의 장모의 집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치면은 사돈 댁에서 나온 건데, 네. 그래서 그 장모 자택에 숨겨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팀이 또 여기서 더 들여다보는 거는 그 김진우 씨 혼자서 단독으로 했을 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숨겨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김진우 씨가 이런 액션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무료 여론조사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한 종료 전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두 사람이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파면된 경찰청장하고 파면된 대통령의 만남이었어요. 예. 조지호 전 청장은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담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해서 쐐기를 또 박는 그런 진술을 내놨고요. 네. 비상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박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 통화 시간대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됐을 때여가지고 월담하는 거 가지고 뭐 지시를 하고 그랬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예. 근데 그 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본인의 해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 봉쇄하는 거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서울 경찰청이 알아서 판단한 거 아니냐. 그게 마치 좀 이제 책임을 경찰청장과 좀 후임들에게 떠넘기는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을 좀 씁쓸하게 했던 게 조지호 전 청장이 암투병 중이잖아요.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을 좀 문제 삼으면서 무슨 선망이 있었던 거 아니냐,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피고인들 사건 하나로 묶어서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 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딱 5점만 특별히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이거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했는데요.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에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황금 열쇠 직접 디자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대통령 문장에다가 백악관 열쇠, 키 투 더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언제든지 이걸 가진 사람은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 진짜 열쇠는 아니고요. 네. 그러기엔 좀 큽니다. 네.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 면면을 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이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 그리고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축구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넷 받았고 마지막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건데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 금관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담례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주미대사하고 환담을 갖는 일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많이 좋아한다 하면서 두 정상 간의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언급도 있었다고 강훈식 실장은 전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하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좀 여론 조성에 나서는 분위기네요. 예, 사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다 할 때부터 너무너무 예견이 됐던 일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가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핑계도 대고 있고 북한 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변도 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갖게 될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지 않느냐, 일본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원래 근데 일본은 뭐 본인들이 이번에 뭐 종전 80주년이다 이런 것도 내세우고 있지만 피폭된 유일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전범국이기도 하고 핵이라는 거를 입에 그렇게 막 담고 그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금기시해온 분위기를 일본 내에서 여론의 흐름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군사력 강화 행보는 꾹 꺾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말 나온 김에 북한 얘기 좀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두고 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공격 행위를 반드시 대응해야 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소아청소년 강박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강박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면 40대 이후이신 분들은 이전에 히트쳤던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 영화긴 한데요. 예. 네, 이 영화의 주인공 잭 니콜슨은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 휴지를 여러 겹 씌우고 만지고요. 네. 길을 걷다가도 금이 간 보도블록은 절대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주인공은 불행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행동들은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정말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불안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짜증과 긴장이 서려 있죠. 예, 강박증은요,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하기 싫은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병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혹시 내 손에 세균이 묻었을까 봐 하는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고 그 세균이 묻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 가능성들이 뇌에 가득 차서 결국은 손을 씻어야만 그 순간 해소가 되는 그렇게 특정 행동이나 생각이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핵심은 자신의 생각도 행동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멈추기가 도대체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진짜 일상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요, 이 소아청소년 강박증하고 성인의 증상하고는 뭐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어른과 차이점을 강조하자면 아이들은 이게 이상한 줄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것을 미리 어른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요. 예. 또 강박 행동이 그저 장난이나 습관처럼 보여서 초기에 좀 놓치기가 쉽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다 보니 가려져서 그렇지 실제 유병률은 1에서 3%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수에서 갖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잭 니콜슨 사례처럼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 말고도 아이들은 특유의, 그래서 어른인 우리들이 보기에는 강박증으로 잘 파악되지 않는 증상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증상들이 과연 소아 강박증의 증상들인지 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요, 이 소아청소년 강박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경 선생님과 상담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아이의 행동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강박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원래 뭐 꼼꼼한 아이고 예민한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박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꼼꼼함은 하면 편안해지지만 네. 강박은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아이들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확인 강박인데요. 네. 뭐 문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가방 잘 챙겼나, 숙제, 알림장,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 번호를 여러 번 확인하고요. 네. 이미 확인을 다 했는데도 엄마 진짜 맞지? 한 거 맞지? 이렇게 아이고. 부모에게 계속 묻습니다. 네. 포인트는 확인을 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또 학습 관련 강박도 요즘은 정말 많은데요. 네. 글씨나 숫자가 조금만 삐뚤어지게 적었어도 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문제 틀릴까 봐 한 문제 푸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것이 또 아이를 낙담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조금 뭐 나쁜 생각이나 이런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고민된다는 그런 청소년들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강박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럼요. 이 생각 속 강박, 이것을 우리가 침투 사고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침투 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왜냐하면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모르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더 어린 연령일수록 도저히 못 참고 엄마 나쁜 생각이 계속 떠올라. 엄마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내가 나쁜 아이 같아요. 어떤 숫자를 속으로 계속 반복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숫자 3 세고 이제 변기 버튼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이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사고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라서 이것이 심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은요, 이 생각에 몰입되어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얌전한 아이들로 보여서 주변에서 더욱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강박 행동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너무 엄격하게 키워서 그런가 하고 좀 자책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박증 원인은 뭔가요? 네, 뭐 강박증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시면 그 증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님들께서는 스스로의 양육 태도나 아니면 기타 환경적 스트레스를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이미 있던 아이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는 될지언정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네. 즉 불씨는 원래 있었는데 바람이 훅 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강박증은요, 기본적으로 뇌가 위험 신호를 과하게 보내는 상태입니다. 네. 즉 아이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거나 부모의 양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담당하는 뇌 회로가 너무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학업 스트레스나 혹은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게 아이들 강박 증상을 좀 악화시키기도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업 스트레스, 뭐 스마트폰 사용 환경, 이런 외부 환경 요소들은 바람처럼 증상의 악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 그리고 비교 평가 중심의 환경에서 아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확인 강박, 틀릴까 봐 쓰고 다시 지우는 강박 행동, 뭐 OMR 카드를 계속 확인하는 이런 행동들, 아예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으로 강박 행동은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0.01%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다 찾아보거든요. 또 썸네일 어떻습니까? 원래 강박이 없던 사람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맞아요. 환경은 위험투성이로 그려져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뭐 암이 생깁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심지어 판단 능력이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강박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환경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로 작용하곤 하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도 정말 많고요. 이런 강박증이 혹시 틱장애랑 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두 질환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실은 아주 흔하게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틱장애와 강박증은 정말 다른 병이거든요. 그런데 뿌리는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뇌의 브레이크가 조금 약한 상태다.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의 조절이 다소 어려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제가 볼 때면 틱으로 이제 왔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혹시 다른 강박들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이게 틱장애 때문인 건지 강박증 때문인 건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틱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증상이고요. 강박은 불안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눈 깜빡이는 틱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내가 깜빡여야지 하고 깜빡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깜빡이고 있어요. 애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강박으로 오는 막 행동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손 안 닦으면 찝찝해서 미칠 것 같아. 지금 닦아야 되겠지? 근데 또 닦는다고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그냥 딱 혼나자 이래서 또 닦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동 전에 불안한 생각이나 걱정이 먼저 있는 것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아하. 아이의 그러면은 이런 강박 행동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지 마라고 좀 단호하게 제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조금 모르는 척하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틱이랑 강박증 모두가 그런데요. 네. 하지마 해서 안 하면 이건 틱과 강박증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 예. 그래서 하지 마라고 해서 뭐 나아질 것도 없으면서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감은 하되 강박이 협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오호. 아이의 감정은 인정하지만 예. 그 강박을 계속 같이 확인해 주지는 말라는 것이죠. 엄마 이미 한 번 답해줬어. 지금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 질문에는 답했으니까 다시 답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박증이 뭐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가 돼서 병원을 찾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켜봐도 되는 경우 아니면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를 텐데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강박 행동이 아이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단계가 아니라 네.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방해한다는 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부모가 아이 강박을 행동을 보고 소리를 빽 지르게 될 야하.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부모도 못 참겠는데 아이고. 사실 그러면 아이도 못 참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상태예요. 네. 부모가 충분히 설명도 해주었고 타일러도 보고 따뜻하게도 위로도 해줘봤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부모님이 못 참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또 만약에 나는 이제 굉장히 인내력이 강한 부모라서 소리까지는 안 질렀다 하더라도 네. 부부가 계속 우리 아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깊이 고민하는 시점은 사실 아이의 행동이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때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소아청소년 강박증은 잘 치료하며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치료받은 아이들의 60에서 80%는요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이 되고요. 어이구.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다행이네요. 치료받고 안 오는 아이들이 막 쏙쏙 떠오르거든요. 아하하, 네. 또 설사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요. 강박 생각이 제로, 0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그 강박에 휘둘리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아이의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또 그런 아이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소아 강박증은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행동이 아닙니다. 불안을 견디기 위해 반복하게 되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네. 장염이 일부러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염에는 적합한 치료법이 있듯 강박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아이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아이의 강박증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은 소아청소년 강박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이나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릅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엘라 피츠제럴드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793님. 정리나 청결 외에 이 강박 증상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좀 더러워요. 이제 그래서 정리나 청결 강박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 강박이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강박들인데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정말 뭐 한 5번 세고 뭔가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다가도 네. 뭐 호흡을 몇 번 하고 이제 숨을 꼭 쉬겠다. 이런 자기만의 루틴들을 굉장히 만들어 놓는 강박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이 글자 쓰는 거 숫자 2랑 아니면 이게 7이랑 뭐 구분이 안 될까 봐 예. 굉장히 그 공을 들인다든지 예, 그리고 뭐 한 번이라도 요번에 제가 기말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아이들이 OMR 밀려 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요즘엔 또 예비 마킹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한다고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뭐 보이지 않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증상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많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셔야겠네요. 2213님, 공부하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건 강박인지 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보통은 공부하면서 소리 내는 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네. 틱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 네네네. 이제 이게 굉장히 뭐 불규칙적이고요. 예. 뭐 리드믹하지가 않고 갑작스럽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틱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틱이 있는 아이들이 또 강박을 가지고 있는 소인들도 높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점검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틱과 강박이 결국에는 뿌리가 같다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6858님,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아직도 손발톱을 뜯습니다. 이것도 강박증에 속할까요? 이것은 강박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 증상은 뭐 강박 증상이 맞아요. 그리고 성인들도 네. 고2인데 아직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인들도 이렇게 맞아요. 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이거 뜯는 걸 완벽하게 뜯기 위해서 네.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건 일상생활의 저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오만 돼서 다 이렇게 혼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손에 감염증이 계속 나서 이것을 피부과 간다고 시간을 다 쓴다든지 네. 아니면 본인도 이제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돼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얘기하는 괴로움을 호소할 때는 네. 그것은 강박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하나의 그냥 습관으로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2학년인데 아직까지라는 거는 꼭 뭐 저도 생각해 보면 꽤 커서까지 어른들 꽤 하세요. 저도 예. 무릎 뜯었던 것 같거든요. 예, 걱정은 되시겠지만 예.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그 발톱은 물어뜯으려면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톱 생각보다 예. 많이 물어뜯거든요. 네. 근데 그 자세를 생각해 보면 이걸 하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톱까지 뜯으면 이것은 좀 치료하면 좋을 부분이긴 하다 싶습니다. 네. 1491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자기 손에 들어간 물건, 돈, 뭐 선물 같은 걸 버리지를 못해요. 결국 다 쓰레기가 될 텐데 좀 비울 땐 비우고 채울 땐 채웠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집착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어른도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결국 다 쓰레기인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른의 생각이지 아이들 생각으로는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 다 보물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3학년이면 좀 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근데 다만 이 아이들이 못 버리는 이유는 혹시 쓸까봐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는 그 100개 중에 한 개의 가능성도 놓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을 표현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다른 강박은 있지 않은지 네. 그 부분만 점검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2409님, 혹시 부모가 이런 강박적인 성향이 있으면 아이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을까요? 네, 하시는데. 모든 질환은 가족력을 상당 부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네. 그 위험도가 보통 2배에서 4배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100%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모는 굉장히 심해도 아이는 옅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가 똑같이 커피지만 네.
진하기는 너무 다르고 아하. 선호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뭐 무조건 아이도 있을 거다는 아닌데 아이가 강박인데 부모도 강박이 있으면 그 아이의 강박에 부모가 잘 초연해지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서로가 이 악순환이 돼서 맞물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네. 5648님, 강박 행동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모양 얘기에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동글동글 만지는 것을 집착했다가 요즘에는 입에 침을 계속 물고 있어요. 뱉어달라고 하면 뭐 먼지가 있는 것 같고 머리카락이 있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강박 종류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괜찮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에 뭔가가 뭐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찝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입에 뭔가 벌레가 들어갔을 것 같다. 아니면 머리카락 살짝 들어가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네. 그래서 힘든 건데 원래 이것은요. 증상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틱이랑도 비슷해요. 틱도 눈 깜빡였다가 소리 킁킁 냈다가 귀를 쫑긋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 뿌리를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너무 안심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양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게 2가지 이상이 된다면 같이 한번 전문가랑 상의해 보십시오. 네. 1037님,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이 강박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데요. 약물 치료를 권해서 고민입니다.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보통 우리가 치료 계획에 네. 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원에 지금 더 이상 안 다니는 강박 아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네네. 이게 뭐 낫고요. 분명히 낫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뇌가 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선의 속도가 어른보다 훨씬 나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마치 살성이 좋은 피부결 같은 것이 아이들의 뇌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주저 말고 이렇게 치료 방안을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793님, 2213님, 6858님, 1491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공연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 살롱드 문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지금 공연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작품 한 편이 있는데요. 네. 이제 화제의 연극 더 드레서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 27일부터 이제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막을 올릴 예정인데요. 네. 이게 뭐 원작도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이기는 한데 뭐 특히나 이제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공연계 어벤져스라고 할 만한 베테랑 배우들이 총 출동을 했거든요. 네. 박근영 배우, 정동원 배우, 송승환 배우, 뭐 네. 송옥숙 배우, 오만석 배우, 예.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그야말로 이제 매체와 뭐 무대를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베테랑 배우들이 총 출동을 해서 그야말로 온신의 연기 혼을 불태우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연 제목이 더 드레서예요. 네.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라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그게 되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작품 공연을 보러 가면 흔히 네. 이제 무대 위의 이야기를 막이 오르고 난 다음에 네. 그 무대 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그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그 역할에 몰입하기 이전에 배우의 어떤 자연인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배우를 돕는 다양한 어떤 스태프들의 이야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보러 갈 때 접하던 무대 위의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그 뒤의 이야기를 이제 접할 수 있어서 설정부터가 되게 흥미롭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원작이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원작이 1980년도에 영국에서 초연이 됐는데 이 극본을 쓴 분이 로널드 하워드라고 그 영화 피아니스트 그 네. 오스카에서 감독상과 예. 남우주연상 각색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각색상을 받은 그 각본가가 이제 각본을 직접 썼고 본인이 실제로 그 세익스피어 전문 극단에서 드레서로 5년간 일을 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제 쓴 희곡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1940년대 2차 대전 중인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이제 좀 있으면은 연극 리어 왕이 막이 올라야 되는데 네. 그 한평생 그 세익스피어 극단에서 주인공만 맡았던 노 배우가 갑자기 개막을 앞두고 선망 현상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수백 번 외웠을 대사를 몽땅 까먹고 아이고. 때마침 밖에서는 막 공습 경보가 울리고 예. 그럼에도 막은 올라야 하는데 그래서 수십 년째 그 배우를 보조를 했었던 그 의상 담당자 네. 드레서죠. 네. 드레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수습해 보려고 그 정리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룬 작품인데요. 그 설정만 봐도 좀 되게 긴박감이 넘치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에게 흔치 않은 어떤 무대 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익숙한 세계를 좀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새로운 풍경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도 뭐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작품 보면 그 제작 비하인드 같은 거 나중에 네. 찾아보는 그 그렇죠.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재미를 또 무대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박근영, 정동환, 송승환 등장하는 배우들이 진짜 베테랑 대배우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이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박근영 배우, 정동환 배우, 송승환 배우 세 분의 연기 경력을 다 합치면은 187년이래요, 무려. 187년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연극이 국내에서 이제 1984년도에 한 번 초연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려지게 된 거는 이제 2020년도에 송승환 배우가 그 정동극장 연곡 시리즈로 이 작품을 선정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네. 그 세 번을 공연을 했어요. 네. 그 세 번 동안 송승환 배우가 그 주인공인 선생님 역을 계속 맡았었는데 네. 이번이 네 번째 공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해서 본인이 더 드레서인 노먼 역을 맡고 그 선생님 역으로 박근영 배우와 장동환 배우를 모셔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좀 새로운 캐스팅으로 그리고 이제 늘 선생님을 맡았던 송승환 배우가 이제 그 무대 뒤 스텝의 역할을 맡는 좀 역전이 일어나서 이번에 좀 새로운 해석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송옥숙 배우도 이번에 새롭게 캐스팅에 합류를 하면서 이 배우들이 과연 어떤 해석을 들려줄까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 폭격 속에서도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하는 네.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연극을 다루는 연극인 셈이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극중극 그 형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긴박하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폭력적인 비극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연극이나 이 예술은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국내에서 공연될 때도 되게 의미심장했던 게 그 2020년에 송승환 배우가 이제 선보였을 때 그때가 우리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공연 예술이 많이 중단이 되고 예, 그랬던 그렇죠. 시기여서 이 작품도 그때 이제 예정된 48회 공연을 마치지 못하고 아하.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팬데믹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예술의 힘을 관객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코로나라는 그 시대상과도 참 잘 맞는 그런 네. 이야기이고요. 지난주였죠. 안타깝게도 이 한국 연극의 상징과 같은 윤석화 배우 네.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더 드레서 노 배우처럼 이렇게 평생 무대를 사랑했던 이 고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작품 더 의미 있게 감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 작품의 이제 기자간담회가 네.
그 진행되던 그 날에 윤석열 배우의 부고가 그랬군요. 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았던 오만석 배우가 네. 이제 추모의 시간을 같이 예. 갖기도 했었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이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선생님 역을 맡은 박근영 배우는 이게 노년에도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배우들은 결국 유명을 달리 하셔도 작품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품을 남기려는 그런 예술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배우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고요. 그러네. 이게 또 이러한 예술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말해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 그 막 뒤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주인공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스태프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막 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하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역할이지만 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예술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작은 배역 하나하나까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서 풍부한 관람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이 막 뒤의 장면들을 몰래 이렇게 숨어서 훔쳐보는 듯한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을 하는 이들을 향한 헌사 더 드레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작품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년 공연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이맘때만 되면은 공연 팬들이 가장 설레하는 시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새해에 어떤 작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기대작들의 신상 라인업이 쫙 발표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신작 리스트 중 하나가 그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네. 그 공연예술 창작 산실 올해 신작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리스트가 발표가 됐고요. 예. 그게 이제 24편을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되게 우수한 작품으로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우수작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년에 이 코너에서도 좀 자주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연예술 창작 산실이라고 하면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보증하는 올해 신상 공연 리스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되게 정확한 표현이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신작일 뿐만이 아니라 창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센스 공연이나 뭐 기존의 레파토리 공연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야말로 우리 관객과 그 관객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좀 어떤 미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이게 다양한 장르들 우리가 보통 쉽게는 이제 대극장 작품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소극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창작품들이 많이 공연되고 있다라는 좀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그런 라인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다양한 장르를 만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대학로 인근 공연장에서 이 지원작들을 차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18회를 맞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무대에 오른 극이 몇 편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 해서 거의 360편이 넘는 신작들이 그동안 발표가 됐었고요.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뭐 창작 뮤지컬의 뭐 마리 퀴리라든지 윌리엄 인사이드 이런 작품들이 다 이런 창작 산실을 통해서 지원받은 그 탄생한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올해 발표된 신작 중에서도 또 어떤 스타 작품들이 탄생을 할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 역시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뽑힌 작품들일 텐데 추천해 주실 공연 있을까요? 이게 너무 다들 기대작들이어서 그 이제 뭐 특별히 꼽기는 뭐하고 개막이 임박한 작품 중에서 하나 꼽는다면은 그 창작 뮤지컬 제임스 바이런 딘이라는 작품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임스 딘, 맞습니다. 제목에 제임스 딘이 들어가죠. 제임스 딘의 전기극인데요. 이게 일단 전기극이라고 하면 그 한 인물의 생애를 연대계 순으로 쭉 따라가는 그 어떤 현실적인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임스 딘이 사망하기 5분 전에 사신인 바이런을 만나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 사신과 함께 제임스 딘이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어떤 로드 트립 형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판타지를 통해서 한 실존 인물의 생애에 좀 색다른 해석을 가미하는 그런 좀 참신한 실험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어서 네. 기대를 하고 있고 대학로의 굉장히 스타 연출자인 김태형 연출가가 이제 연출을 맡아서 제작진도 좀 믿음을 주는 작품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아서 뭐 공연 한 편 좀 보고 싶다 하는데 막상 예매하려니까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좋은 공연 고르는 팁 하나 전해주신다면.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굵직한 그런 단체나 극장에서 그 한 해 신상 라인업에 대한 보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2006년 뭐 신상 공연 라인업 막 검색을 해 보시면은 네. 굉장히 많은 보도 자료가 떠요. 거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특별히 자세한 정보와 함께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 작품들 위주로 한 해 공연 스케줄을 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아까 심사를 거쳐서 뽑힌 작품들 중에 네. 또 추천해 주실 공연이 뭐 있을까요?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푸른 사자 완인이라는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네. 이 작품은 사실 이현 작가의 그 청소년 아동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인데 네. 이번에 그 처음 그 뮤지컬로 선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김종욱 찾기 같은 그 히트 뮤지컬을 작곡을 한 그 작곡자가 이제 참여를 할 음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 배우들이 또 같이 이제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가족극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게 1월 달에 공연이 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자녀분들과 함께 내가 좋은 작품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연극 더 드레서도 있고요. 또 공연예술 창작산실의 올해의 신작 24편이나 되니까 뭐 네.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신년 이 공연장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 살롱드 문화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